안녕하세요. 성수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106회 전산회계 1급 이론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6회 전산회계 1급 시험은 2023년 2월 12일 날 시행한 시험이죠. 그래서 2023년 시작과 함께 첫 번째로 치러졌던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시험이었어요. 예. 그래서 처음 보시는 이 시험에서는 2023년 개정세법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출제가 됐던 시험이었죠. 자, 이론 문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내용은 회계 원리가 8문제, 원가회계가 4문제, 부가가치세가 3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 구성은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산형 문제는 3문제, 이론 서술형 문제 12문제로 일반적이 우리가 계산 문제가 한 3문제 나오거든요. 그 규칙도 지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난이도를 좀 구분해 봤을 때 상중하로 나눠 봤을 때 상이 4문제, 그다음에 중이 11문제 정도로 이제 파악이 돼요. 그래서 105회차나 104회차의 이론보다는 106회차의 이론이 조금 더 약간은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설 강의는 그 다음 날에 지금 현재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2023년 2월 13일 지금 현재 현 시간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그 날은 웬만하면 일정을 좀 빼놔요. 항상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지만 왜냐하면 부분 점수 Q&A 질문이 워낙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최소한 조금이라도 빨리 답변을 달아드리고자 좀 일정을 빼놓고 여러분 답변을 달아드리려고 노력을 좀 하는데요. 전산회계 1급의 경우에도 많은 좀 부분 점수 Q&A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도 많이 해주셨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좀 실수가 있는지도 간접적으로나마 좀 파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 생각이 드네요. 향후 107회에서도 계속 부분 점수 Q&A 가다반 서비스를 에듀윌에서 운영하니까 같이 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난이도를 상으로 좀 분류했는데요. 자, 다음 중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과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질적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라고 볼 수 있네요. 자, 먼저 유형자산을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면 측정의 신뢰성은 저하되나 목적 적합성은 제고된다. 이거는 우리가 정리를 좀 해놓은 건데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중 혹은 그러니까 중과 상의 사이 중상 정도로 판단이 되는데 이 역사적 원가와 그냥 공정가치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에서 좀 정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됐었죠. 이 역사적 원가, 자산을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는 방법 아니면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방법.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방법이 보다 신뢰성 쪽에서 좀 더 근거해서 평가하는 방법이라 볼 수 있고요. 공정가치가 시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목적 적합성이 조금 더 적합한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이 지금 틀린 지문으로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면은 신뢰성 측면이 높아지는 거죠. 재고라고 하는 건 높아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목적 적합성이 떨어지겠죠. 저하된다. 이게 바뀌어서 나왔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나머지 보기들 보면 2번 회계 정보는 기간별 비교가 가능해야 하며 기업 실체 간 비교 가능성도 있어야 한다. 이게 비교 가능성이 기업 간 비교 가능성 그리고 기간별 비교 가능성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죠? 3번 회계 정보의 질적성은 회계 정보의 유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 어떤 거였어요? 바로 유용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었죠. 회계 정보는 이러한 정보적 특성이 있을 때 유용성이 높아진다라는 게 바로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었잖아요. 자, 그다음에 4번은 회계 정보에 갖추어야 할 주요 질적성을 말하고 있죠.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다. 참고로 우리 시험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KIFRS에서 의미하는 이 질적성과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2번 문제. 재무상태표가 제공할 수 있는 재무정보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어봤네요. 그러면 재무상태표가 어떤 재무제표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준 표죠. 이 재무상태를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으로 나타내주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1번에서 말하는 타인 자본에 대한 정보, 타인 자본은 부채를 의미해요. 타인 자본은 부채를 의미한다. 뭐 알고 계시죠?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자본을 의미하는 거죠. 자산 총액에 대한 정보, 즉 1, 2, 3번은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옳은 말인데 답이 되는 건 이제 4번이겠죠.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는 재무상태표가 나타내주는 게 아니라 얘는 손익계산서가 나타내주는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재무상태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아니면 손익계산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물어보는 기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3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 정리를 좀 해놨고요. 포함되는 항목을 우리가 취득부대비용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취득부대비용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는 것인데 포함되지 않는 것의 항목에 대해서 여기는 우리 기준서 문구를 좀 그대로 이제 발췌해서 출제를 한 형태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자, 보시면은 1번 토지의 취득세, 예. 그 다음에 3번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매입한 국공채 매입 금액과 현재 가치와의 차액. 4번 설치와 관련된 전문가한테 지급하는 수수료. 1, 3, 4는 취득 원가가 되겠죠. 3번 같은 경우를 우리가 국공채 매입이라 그래서 국공채를 매입할 때 매입 금액과 그 다음에 이 국공채 현재 가치와의 차이 혹은 공채의 공정 가치와의 차이, 이 차이가 바로 괜히 더 주고 사는 거죠. 취득 부대비용으로 봐서 해당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가산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반면에 2번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 제가 이론 설명할 때 새로운 자 들어가는 것들 이런 거 다 취득원가가 아니라 비용 처리한다는 거고요. 얘는 무엇을 말하냐? 바로 광고 선전비를 의미해요. 대표적으로 광고 선전비나 교육 훈련비 같은 게 우리가 취득원가로 인식하지 않고 비용 처리하는 항목이죠. 그 답이 2번이 되는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또 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산회계 1급 시험 뭐 잘 보셨다고 뭐 고득점 받으신 분도 뭐 이제 채점해 보니까 뭐 고득점 받았다 그런 분도 많으시고 잘 보셨다라고 이렇게 뭐 이제 뭐 부분 점수 Q&A 혹은 뭐 다른 이제 여러분들 뭐 학습 게시판 등을 이용해서 저한테 또 이제 감사의 글을 올려주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전산회계 1급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에듀윌에서 제가 정리해 놓은 교재와 제 강의에서 모두 다 이론 실기가 또 출제됐다는 거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자, 4번 문제는 보통 상으로 좀 배치해요. 우리가 유가증권에 대한 분류는 그래 좀 어렵지 않냐? 우리가 다 대비를 하긴 했지만 자,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은 유가증권 형태로 주식과 채권에 해당된다. 틀린 지문이죠. 요거는 이 내용이 좀 정리돼야 되는데 제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요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적 시세 차익 목적으로 우리가 주식이나 회사채를 취득한 경우에 단기 매매 증권을 분류하죠. 그래서 얘는 주식 쪽, 지분 상품 쪽, 주식 쪽, 회사채, 채권 쪽 모두 나올 수가 있는 항목이죠. 참고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가 당좌 자산 쪽으로 분류해요.
여기서는 평가나 취득원가에 대해서 안 물어봤지만 단기 매매증권은 취득 관련 수수료를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는 것도 주요 포인트. 기말에 공정가치평가하고 평가손익을 영업의 손익 혹은 단기 손익 처리한다는 것도 주요 포인트라 볼 수는 있겠죠. 두 번째가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이죠.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에도 주식과 회사채에 투자한 채권 형태가 모두 가능하죠. 매도 가능 증권은 이제 장기 투자 목적으로 분류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 장기 투자 목적 주식을 취득했다 혹은 회사채를 취득했다 그럼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고 투자 자산 쪽으로 분류하죠.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원가는 우리가 취득 수수료를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그런 논리, 즉 취득 부대 비용의 논리 동일하고요. 자, 기말의 공정가치 평가는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여기서 평가손익을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란 자본으로 처리하죠. 다만 예외적으로 우리가 뭐 비상장 주식이라 표현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알 수 없으니까 원가법을 적용한다라고 정리했었고요. 마지막 만기 보유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은 채무증권, 채권 형태만 가능하죠. 지분증권인 주식 형태는 뭐 만기 보유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기 보유 증권은 분류할 수가 없고요. 만기 보유 증권은 투자 자산 쪽으로 분류하고요. 만기 보유 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기 보유 목적과 그다음 의도, 목적 그리고 능력까지 다 있어야 만기 보유 증권을 분류하겠죠. 이 경우에는 우리가 취득원가에서는 취득수수료, 취득원가에 가산하고요. 그 다음에 기말에 상각 후 원가로 평가한다는 방법이 만기 보유 증권이 되겠죠. 이 내용들 당연히 기본적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만기 보유 증권, 유가증권 형태로 주식과 채권 적용된다. 이 주식이 안 되니까 1번 질문 틀리고요. 2번은 매도 가능 증권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 투자 자산 분류하며 주식 형태만 가능. 이것도 주식 5와 채권, 회사채도 가능하기 때문에 2번도 틀린 질문. 3번은 단기 매매 증권은 주식 및 채권에 적용되면 당좌 자산 분류. 답이 3번이 된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4번 만기 보유 증권 주식에만 적용하며 투자 자산 분류한다. 주식이 아니라 채권에만 적용되며. 옳게 고친다면 이렇게 수정이 가능해야 돼요. 유가증권 분류가 나오면 유가증권 쪽이 나오면 좀 상으로 분류하지만은 좀 공부 좀 하신 분들 어렵지 않게 득점할 수 있었다고 생각 드네요. 자, 5번은 우리가 자본의 분류를 물어봤죠. 자본 조정 항목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답은 뭐 간단하게 감자 차익 1번이 답이란 거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자본 잉여금 3개는 구분해야죠. 일단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휴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 항목이다. 반면 자본 조정 항목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자기휴식, 처분 손실, 자기주식 얘네들 모두 마이너스로 보이는 항목들이죠. 거기에다가 미기여부 주식 배당금, 다만 미기여부 주식 배당금은 플러스 항목이다. 여기까지는 기본 세팅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이 전산회계 시험을 보는 시험장을 들어가는 입장이라면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기본이 안 됐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예. 자, 6번은 수익의 측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로열티 수익. 우리가 수익 인식 기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로열티 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이게 옳은 말인데 이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둘로 나누죠. 이 로열티를 판매로 보는지 임대로 보는지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건데요. 옳은 질문. 이자 수익은 우리가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수익 인식하는 거죠. 3번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 이게 일반적으로 바로 배당 결의일이죠. 이때 수익 인식한다. 4번 수익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합리적 인식. 권리 의무 확정주의. 이런 말을 좀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세법에서 쓰는 말이에요. 권리 의무 확정주의. 회계에서는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회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죠. 수익 인식 기준이라고 표현하죠. 다시 말해 회계에서는 발생주의. 그리고 수익이라면 실현주의라 그러죠. 실현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데 이 실현주의가
두 가지죠. 가등 요건과 실현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시점. 올 충족되는 시점. 이때 수익 인식하는 거죠. 참고로 가등 요건은 바로 자격 요건이에요. 내 돈 받을 자격이 있어야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고, 실현 요건은 측정 요건이죠.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답이 4번이다. 약간 답이 되는 거는 까다로워서 중상 정도로 배치가 될 수 있는 유형의 문제로 보여지네요. (7번) 문제는 상으로 배치했는데 이 정도 난이도 문제들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풀어주셔야 되는데 기초회계에서도 이 정도의 난이도는 우리가 충분히 다뤘긴 했는데요. 그래도 계산을 좀 하니까 상으로 배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계산기 갖고 가셔서 활용하셔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실기 컴퓨터 있으면 컴퓨터 안에 있는 계산기를 사용해도 무방하긴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상품 팁박스를 그려야 되겠죠. 자산이니까 차변 증가하고 대변 감소하고요. 우리 알다시피 옮길 수 있는 데이터들을 옮겨보죠. 기초 상품이 50만 원. 그다음에 단기 매입액 먼저 옮길까요? 800만 원. 매입액 가산과 차감할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예를 들어 취득 부대 비용 혹은 매입 할인 등이 그런 내역들이죠. 자료에서 매입 애누리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75만 원 매입액에서 차감할 항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재고가 나왔고요. 그리고 타계정 대체 금액이 나왔죠. 타계정 대체도 이 상품이 감소하는 쪽에 위치하게 되겠죠. 만약 판매 대행 수수료가 나왔는데 판매 수수료 이거는 판관비로 분류하는 거예요.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 자산 계산에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게 여기 안 들어간다는 것도 의미가 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기 이렇게 하겠죠. 50만 원 플러스 800만 원 마이너스 75만 원 마이너스 150 마이너스 30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은 매출 원가가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계산된 매출 원가가 얼마냐? 595만 원이 계산돼요. 자, 그래서 595만 원 답이 4번이 답이 된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계산 문제 많이 연습했잖아요. 이런 류의 문제 나왔으면 당연히 좀 득점이 이루어져야 고득점이 가능하고요. 고득점이 되어야지만 안정적 합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에서는 못해도 12문제, 15문제 중에 12문제 이상의 득점이 돼야 돼요. 뭐 더 맞으면 더 좋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뭐 우리 커트라인이 7점이지만 90점 이상은 합격을 좀 해줘야 전산세무 2급도 공부하는데 좀 더 수월하고 물론 합격했다는 거는 뭐 동일하지만 더 수월하고 향후 뭐 회계나 세무를 이해하는데 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고득점할 수 있는 것도 하나 매우 중요하다. 우리 목표가 전산회계 1급 합격에만 국한된 건 아닐 테니까요. 예. 자, 이제 8번 볼까요? 8번 문제는 고민했어요. 이게 중으로 해야 돼, 상으로 해야 돼 좀 고민했는데 결국은 중으로 좀 배치해 봤는데요. 한번 볼까요? 주 연무는 2022년 12월 26일 거래처에 상품을 인도 팔았다는 얘기죠. 넘겼다. 상품 판매 대금은 다음 연도죠. 2023년 1월 5일 입금되었다. 전액 이 날짜에 수익 인식했네요. 2022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그러니까 2022년 기준이에요. 원래 2022년 수익을 인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022년 이런 분계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차변에 판매하고 근데 여기는 외상 판매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뭐 외상 매출금 금액은 모르겠지만 대변에 상품 매출 이 분기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했다는 거지. 이걸 안 했다. 그 효과를 물어본 거잖아요. 이거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자산이 안 잡혔으니까 자산이 과소계상되겠죠. 수익도 안 잡았네. 그러니까 수익도 과소계상되겠죠.
여기선 요거까지만 물어봤는데 좀 더 확장되면 수익이 과소하면 우리 이익도 과소하겠죠. 하나 더 쓰면 이익도 이익까지 한번 써볼게요. 과소하다.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선 답이 좀 금방 나오는데 자산이 과소 계산됐다. 참고로 2번 비용과 3번 부채는 이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왜? 여기에 자산 수익이지 비용 부채는 없으니까. 그리고 4번 질문은 수익이 어떻게 돼야 돼요? 과소 계산됐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답이 1번만 이 문제는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류의 문제 잘 나오니까 잘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자, 9번 문제부터는 이제 원가 회계가 되겠죠. 9, 10, 11, 12 이 네 문제가요. 자, 아래 자료에 설명하는 원가 행태에 대한 설명으로 해당하는 것은 볼까요?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한 고정 원가, 고정비의 요소가 있네요. 그리고 조업도의 변동에 비례해서 총원가가 변동하는 변동비 요소도 있네요. 우리가 변동비와 고정비를 모두 갖고 있는 그런 원가를 뭐라 그래요? 바로 혼합 원가라고 하는 거죠. 혹은 다른 말로 혼합 원가를 뭐라 그래요? 준 변동비. 그러니까 준 변동비의 형태를 찾는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답은 전화 요금이 약간 여기선 준 변동비 성격이 강하네요. 기본 요금과 사용 요금 이렇게 나눠질 테니까요. 반면에 직접 재료비는 완벽한 변동비 요소고요. 얘는. 반면에 감가상각비와 화재보험료, 물론 감가상각비가 뭐라고 정의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고정비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뭐 1번이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매번 뭐 이렇게 원가 행태를 물어보는 문제가 뭐 그래프를 통해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원래 대비가 돼 있어야 되는 문제라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10번 문제. 자, 우리 개별원가 계산 개념 물어보는 거 잘 나오는 유형의 문제가 또 나왔죠. 자,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 생산, 대량 생산 업종에 적합하다. 연속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한 원가 계산은 개별원가 계산이 아니라 바로 종합 원가 계산이라 그랬죠. 그러므로 자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고 답이 되겠네요. 나머지 한번 볼까요? 개별원가 계산은 조선업, 건설업이 적합한 업종이고요. 이 개별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짓게 하기 때문에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이 중요하죠. 그리고 제조간접비 배분이 바로 핵심 과제가 되겠죠. 그게 3번에 대한 설명. 3번 각 제조 지시서별 원가 계산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개별원가 계산이 더 복잡하다는 의미예요. 개별 원가 계산이 종합원가 계산에 비해 계산이 복잡하고 원가를 짚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이 그 내용을 지금 의미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풀어주셔야 되는 문제로 보이네요. 예. 근데 워낙 답이 1번이 좀 쉬운 데서 답이 도출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 잘 정리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우리가 원가 회계에서 극복해야 되는 문제, 계산 문제가 딱 4가지 유형이 제가 나온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뭐 원재료 혹은 제공품 혹은 제품 계정을 그려서 푸는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우리가 직접 배분법과 단계 배분법이 되고요. 세 번째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상 원가 계산, 즉 예정 배부, 제조원 예정 배부가 나올 수 있고요. 네 번째가 종합 원가 계산 완성품 한산량까지 계산하는 게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완성품 한산량을 더 초과해서 완성품 한산량 단가 혹은 원가 계산, 뭐 기말 제공품이나 완성품 원가를 물어보는 문제에도 출제가 가능하긴 한데 좀 전산회계 1급은 조금 나오기가 어려운데
제가 예제를 설명할 때는 거기 원가 계산까지 다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최소한 3번 이상 왔다 갔다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풀어보시라고 좀 알려드렸죠. 왜냐면 나중에 전산 세무 2급에 가서 그걸 또 할 때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땐 거기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 생각 드는데 뭐 이번 시험에는 간단하게 누구예요? 공손의 수량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됐네요. 이 공손 수량 물어보는 문제는 제공품 물량만 잘 그리면 되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제공품 물량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기초 제공품이 400개가 되겠죠. 걔는 생략을 할게요. 그리고 단기 착수량이 1000개. 공정 안에는 1400개가 들어가 있는 거네요. 기말이 200개가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공손, 불합격분이 200개 있네요. 여기까지가 옮길 수 있는 정보고요. 이 공손이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를 통해서 완성품 수량을 알게 되죠. 완성품이 1000개란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상 공손은 완성품 수량이 5%라고 준 거죠. 예의 5%. 그래서 정상 공손이 50개가 되고 그러면 비정상 공손은 나머지 150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정상 공손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요? 바로 제조 원가로 처리하죠. 자, 여러분들 제조 원가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제공품이 됐다가 완성되면 제품이 되고 팔릴 때 비로소 매출 원가가 되는 원가. 이거를 제조 원가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150개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겠죠. 그렇다면 자, 문제는 다 풀어놓는데 문제에서는 이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공손이라 했으니 누구죠? 바로 비정상 공손이 몇 개냐 물어봤고요. 그렇다면 답은 3번 150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문제를 틀린다 해서 우리가 커트라인 70점이니까 합격을 하는데 지장이 있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득점이 되고 가야 되는 문제예요. 예. 자, 그러면 12번 문제 볼게요.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하면 얼마일까요? 자, 자료를 보니까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이 나왔으니까 제공품 계정에 대한 팁박스는 그리고 푸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제공품 계정을 그려볼게요. 증가 감소를 체크해 보도록 하죠. 기초 제공품이 얼마죠? 10만 원이고 기말이 8만 원이에요. 일단 옮기자. 단기 총 제조 원가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바로 이 부분을 말한 거죠. 잠깐만요.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할게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 회계나 세무를 뭐 시험도 마찬가지지만은 회계랑 세무를 하는 사람한테 가장 요구되는 것은 꼼꼼한 그런 성격, 정확성이 되게 중요하다 볼 수 있는데 항상 물어보는 거 밑줄 치자. 단기 총 제조 원가 이거 물어봤다. 근데 간혹 단기 제품 제조 원가까지 풀어서 틀리면 안 되겠죠. 여기가 바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잖아요. 여기를 풀면 뭐 어느 분이 출제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세무사님이 출제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73만 원이 여기 보기에 있다는 것은 이 출제자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로 풀어서 학생들이 틀리라고 함정을 제대로 파놓고 있다. 걸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본다면 자,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가 나와 있네요. 일부가 나와 있네요. 18만 원, 32만 원. 그리고 제조 간접비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두 가지로 봐야 되겠죠. 공장 임차료와 공장 전력비 25만 원.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제공품 팁박스를 그릴 필요 없이 우리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그리고 제조 간접비 발생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풀 수도 있었던 거지만 뭐 이렇게 해서 75만 원 나와요. 답이 4번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네요. 참고로 여기 구하면 77만 원이구나. 아, 이제 보기를 77만 원 만들었어야 조금 더 좋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아쉽네요. 예.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75만 원이
4번이 12번의 답이다. 자,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 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문제는 매우 쉬운 문제예요. 사실 하를 줘도 무방해요, 난이도를.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볼 수 없는 것은 답은 용역의 수입이 되겠죠. 재화의 공급,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하죠. 특히 재화의 수입인 어떤 거예요? 바로 우리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서 우리나라 세관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며 이 경우에는 사실은 사업자인지 사업자 여부도 상관이 없죠. 예. 자, 14번 문제 볼까요? 14번. 근데 이 두 문제, 이 문제도 총론에 나왔네. 그러니까 좀 쉽게 나왔다 볼 수 있는데 13번은 과세 대상이 나왔고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볼까요? 여기도 뭐 중요한 것들이 다 나왔는데 1번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옳은 말이죠. 그래서 키워드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 신청. 2번 사업자는 사업자 등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만 할 수 있다. 2번이 답이네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한테 신고하는 게 맞는데 다른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한테 신고한 걸로 본다라는 얘기죠. 그럼 신규로 사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관련된 우리 예제 문제도 풀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업 개시일보다 사업자 등록 신청일이 더 앞에 있는 경우 과세기간. 그러면 그때는 사업 개시일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 신청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이 1기가 되는 뭐 그런 형태의 과세기간이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도 본 적이 있고요. 4번 사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되겠죠. 예. 자, 마지막 15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5번 문제는 그래도 간이가세제도. 간이가세제도는 2022년 7월 1일 이후에 좀 개정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게 반영됐기 때문에 난이도는 상으로 배치했고요. 중상 정도 돼요.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고요. 1번 직전 1영년의 재화 용역 공급 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가 간이가세제죠. 그래서 일단 직전 1영년에 그다음에 재화 용역 공급 대가의 합계죠. 공급가액이 아니라 그게 8천만 원 미만인 개인이 법인 안 되고 바로 간이가세제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4,800만 원 그들은 조금 혜택이 좀 있죠. 해당 과세기간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이때는 우리가 납부세액도 면제해 주죠. 그러니까 세액도 납부할 필요 없어.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납부세액에.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가세자는 세은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죠. 간이가세자가 세은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 게 개정된 내역인데 간이가세자층이 확대되면서 4,800 미만은 세은계 발급 의무가 없고 4,800만 원 초과는 세은계 발급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산세 문제도 생긴 거고 4번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클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이거는 일반 가세자는 4번이 맞는데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구조가 아니에요. 매출액 곱하기 부가율 곱하기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구조가 아니라 환급세액, 간이가세자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이가세자가 되는 그런 요건에 있는 분도 간이가세를 포기하는 간이가세제도 포기제도가 존재하는 거라고요. 예. 자, 여기까지가 106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였어요. 자, 우리가 해설 강의를 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만은 이 강의를 통해 제가 또 문제를 확인해보고 오류가 있는지를 좀 확인해보는데 106회에 나왔던 이론에서는 오류 사항이 없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 부분 점수 Q&A를 통해서 실무에서도 제가 조금 뭐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질문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이 부분에 이의 신청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중복답이라든지 정답이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점도 많이 여러분들 부분 점수 Q&A로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106회 여러분들 전산회계 1급 시험 보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 이제 수고 많으셨고
또한 여러분들 합격의 영광이 같이 있기를 기원드리며 해설 강의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